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확산은 현재 전염자 수에 어떤 수를 곱한 만큼씩 증가하는 기하급수적 증가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곱하게 되는 어떤 수를 GF, Growth Factor라고 하고, 이 GF가 클수록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전염병은 이처럼 배수의 관계, 즉 기하급수적 특성을 보이는 걸까요? 수식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N명의 감염자가 있다면 일정 기간 후에 얼마나 더 많은 수의 감염자가 생길 것인지는 감염자 한 명이 평균 몇 명 정도를 접촉하는가, 그리고 접촉했을 때 감염될 확률이 P라고 한다면 그 P를 곱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감염자 증가분인 델타 N은 N 곱하기 C 곱하기 P가 됩니다. 이 식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식입니다. 감염자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만 전염되는 것이기에 만나는 수가 관여되고, 만났다고 전부 100% 감염되는 것이 아니기에 감염될 확률 P가 관여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수식을 이용해서 현재의 감염자 수를 ND라고 했을 때 하루가 지난 후인 그러니까 D 플러스 1일째의 감염자 수를 나타내는 ND 플러스 2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난 후의 감염자 수는 현재의 감염자 수에 현재 감염자에 의한 하루 사이에 추가 감염자 증가분을 더하면 될 것입니다. 증가분은 위에서 알아본 수식에 의하면 ND 곱하기 CP입니다. 이제 오른쪽 식을 ND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즉 ND 플러스 1은 ND의 어떤 값 1 플러스 CP를 곱한 형태가 되고, 이는 현재의 감염자 수 ND의 어떤 값을 곱한 형태가 되어서 바로 기하급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1 플러스 CP가 그로스 팩터인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어떤 값, 여기서는 감염자 수인데 이 어떤 값들이 작용해서 다음 수의 크기를 결정할 때 이러한 데이터는 기하급수의 모양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GF가 클수록 전염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기에 이 GF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관건입니다. GF를 줄인다는 것을 수식에서 보면 CP를 줄이는 것입니다. C를 줄인다는 것은 접촉자를 줄이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감염자 혹은 감염 의심자를 격리하는 것이고, P를 줄인다는 것은 감염 확률, 즉 접촉을 했어도 걸릴 확률을 줄이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게 하고 사람들의 간격을 일정 거리 이상 뛰게 해서 감염 확률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서 봐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31번 확진자까지의 감염자 간 연결 네트워크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각 나라의 공항으로부터 유입되어 1차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29번 확진자부터는 유입을 할 수 없는 지역 간 전파가 시작되었고, 31번부터 대규모의 감염 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1차 감염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2차 감염을 일으켰는지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평균 접촉자 수는 118명, 평균 감염 확률은 0.67%, GF는 1.79입니다. 그런데 31번 확진자 전까지는 한 명당 평균 접촉자 수는 99명, 감염 확률은 0.03%, GF는 1.02로 굉장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다가 31번부터 갑자기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31번을 포함하고 안하고에 따라 감염 확률은 약 20배, GF는 1.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데이터는 평균값을 가지고 전체 데이터 특성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즉 대다수는 한 명 정도의 감염을 일으키는데 혼자 수백 명의 감염자를 내는 슈퍼전파자 혹은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데이터의 평균값 자체를 바꿔버리는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입니다. X축은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을 감염시켰느냐를 나타냅니다. 즉, 한 명을 감염시켰으면 X축의 1이 위치해, 그리고 100명을 감염시켰으면 X축의 100을 가리키도록 하고, Y축은 그러한 사람들의 수, 즉 X는 1에서의 Y값은 한 명을 감염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X는 100에서의 Y값은 100명을 감염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X의 값이 작을 때 매우 큰 값을 가지고 그 이후 급격히 수가 작아지긴 하지만 매우 큰 X 값까지도 Y 값이 존재하는 매우 긴 꼬리를 가집니다. 감염자 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이해해보면 적은 수를 감염시킨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감염시킨 슈퍼 전파자도 소수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역함수 그래프화하고 이러한 역함수 그래프 특성을 가지는 네트워크를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네트워크는 정규 분포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규 분포란 것이 평균 수만큼 전파시키는 사람이 제일 많고 아주 적게나 혹은 아주 많게 전파시키는 사람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 분포인데, 코로나19는 이러한 정규 분포가 아니고 대다수의 소수 전파자와 약간의 슈퍼 전파자로 이루어지는 분포입니다. 이러한 분포는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 즉 무척도 네트워크에서 보이는 분포 특성입니다. 사람들 간의 연결을 네트워크로 나타내었을 때 사람들 간의 연결 정도가 무작위로 되는,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연결 정도를 가지는 네트워크가 아니고 소수의 사람이 많은 연결 정도를 가져서 이 소수가 네트워크 시스템 전체의 특성을 결정짓는 네트워크가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 무척도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만약 31번 확진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확진자 그래프 자체가 달라졌을 겁니다. 이는 31번이 아닌 다른 확진자, 예를 들어 10번이나 15번 확진자가 안 생겼더라도 그래프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항공 노선의 연결도입니다. 중간중간에 허브가 되는 대형 공항이 존재해서 전 세계의 노선이 연결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직접 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유럽의 허브 공항인 런던이나 파리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유럽의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면 모든 나라에 직접 연결편을 만들지 않아도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즉, 이 허브 공항이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수적으로 높여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허브 공항 몇 개가 마비되면 전체 시스템이 멈춥니다. 이것을 코로나19의 감염 네트워크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허브 공항 역할을 하는 슈퍼 전파자, 집단 감염을 없앨 수 있다면 코로나19 네트워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19는 전염성이 강해서 매우 가파른 기하급수적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감염 네트워크는 소수의 슈퍼 전파자에 의한 집단 감염이 전체 네트워크의 특성을 결정짓는 무척도 네트워크입니다. 코로나19의 전파를 효율적으로 막으려면 이 슈퍼 전파자 집단 감염 막는 것이 효과적일 겁니다. 문제는 감염 속도가 늦춰져서 안정기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어쩌다가 낮은 확률이지만 이런 슈퍼 전파자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다시 감염 네트워크가 가동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